안녕하세요. 중국의 경제와 정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별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족을 한 할머니 모습입니다. 전족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성들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 띠뚱띠뚱 하면서 걷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 어릴 때 외가에 문간방에 이 화교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화교 할머니가 전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이 정말 조그맸어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해요. 그 할머니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는 아마 한 70 정도 돼 보였으니까 1890년대생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 중국 여자들이 태어나자마자 발을 꽁꽁 조임을 당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여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중국이 그런 나라였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먼 시절, 즉 중국의 1830년대, 40년대 그 무렵에 중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였죠. 이 청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의 왕조들이 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끝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천조상국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바로 그 천조상국 밑에 발 아래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평등 같은 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나라가 다 중국의 황제를 대할 때는 삼괴고두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삼괴고두의 예인 거예요. 삼괴고두는 뭐냐?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삼전도에 가서 그 당시에 조선의 국왕이었던 인조가 청태종에게 가서 9번 머리를 조아리고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찧어서 뭐 이마에 피가 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삼괴고두례라고 하는 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의 왕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다 그걸 했던 거예요. 예, 그게 기본적인 예의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욱더 굴욕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게 한족의 황제가 아니고 이 여진족의 오랑캐잖아요. 이게 네가 무슨 황제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청태종의 입장에서 이 중원을 장악한 중국의 황제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자기 발 아래에 두고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실 중국은 그럴 만도 했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니까 말이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고 이 앵거스 매디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의 GDP를 추정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GDP 자료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 1820년까지 중국은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세계 GDP의 35%를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3분의 1이 바로 중국인 겁니다. 청나라뿐만이 아니고 당, 송, 원, 명, 청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거들먹거릴만 했던 거죠. 그런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 아편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1840년에 터진 이 전쟁에서 청은, 즉 중국의 황실은 영국에게 형편없이 패배하고 말죠.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820년 무렵부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갑작스럽게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서유럽과 미국은 반면에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수직 하락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의 추락이 아니고요. 서유럽이 급격히 부강해졌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네덜란드의 상업혁명,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문을 닫아 걸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천조상국이야. 너희들은 모두 다 와서 여기서 엎드려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기와 전술, 군대의 사기 이 모든 면에서 중국은 영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군대는 그냥 군사력만 열세였던 것이 아니고 극도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 그거조차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뭐가 대포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사령관,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미신에 빠져 있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완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아편 전쟁일까요? 왜 그 아편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전쟁은 중독 물질을 둘러싼 전쟁이기도 합니다. 아편이라고 하는 중독 물질이 있고 또 카페인이라고 하는 중독 물질이 또 있는 거예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국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애프터눈 티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됐어요.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후에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중국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고 18세기 이후에 본격화됐던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을까? 맥주를 마셨습니다. 사실은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다 맥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수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물을 그냥 마시다 보면 어떤 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를 하다 보면 살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마시면 해로운 세균을 좀 덜 흡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유럽인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아마 상당 시간 동안 알딸딸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들이 이제 전 세계에 항로를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서유럽의 배들이 중국으로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중국에서 차가 유럽으로 수입이 된 거예요. 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뭐길래 이렇게 마시는 거야? 하고 유럽에서도 귀족들이 이걸 이제 조금씩 마셔보기 시작한 거예요. 티를 마셔보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네, 아주 맛이 떨떠름한 게 아주 이 중독성이 있는 데다가 이 기분도 좋게 만들고 특히 여기에 카페인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인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맥주를 마셨을 때는 말딸딸하게 그런 상태였는데 이 티를 마시면 정신이 반대로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맛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마셔야 되다가 보니까 살균도 되고 그래서 질병도 오히려 줄어들고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은 이 차를 마시는 것 또 그것을 통한 카페인 여기에 중독되어 갔던 것이죠. 특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파는 데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1776년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영국의 공장들이 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공장 기계들이 막 빨리 돌아가게 되니까 잘못하면 손이 끼잖아요. 사람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늘 맥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게 물이니까. 자, 맥주를 마시고 나면 술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아주 빈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차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맥주를 덜 마시게 되고 카페인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사고는 줄어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차의 보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파란색 선이 이게 영국에서 판매된 차의 중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판매 액수고, 요거는 이제 차의 중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1780년대부터
이 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76년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임스 화이트의 증기기관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 차의 수입량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영국인들은 이 차가 포함하고 있는 카페인 중독, 이것에도 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차는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 차 판매 대금으로 은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받겠다. 은으로만 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은이 바로 그 중국 내에 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은 보유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값도 뭐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영국이 원하는 것은 면직물을 파는 거였어요. 산업혁명 덕분에 면직물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중국에다가 팔아서 그걸 가지고 차를 사오면 좋겠는데 중국인들이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중국은 천조상국 아닙니까? 어떻게 서양 오랑캐들이 만든 물건을 사들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생각해낸 것이 아편을 중국에다가 파는 거였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지역, 또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아편, 이걸 갖다가 중국에 팔면 어떨까 하고 그걸 시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는 아편 사용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편 흡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영국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흡연이 아편 사용량이 늘어나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 동인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팔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아편 밀반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중국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아편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거고 그게 아편 중독에 불을 당기게 됐던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1820년대부터 중국으로의 아편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조정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하고 전쟁이 붙게 된 겁니다. 이게 아편 정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형편없이 깨져버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국인들의 카페인 중독이 중국인의 아편 중독에 불을 지른 셈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황실은 그것을 막으려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무렵에 이 중국 본토의 아편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 한 4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마약에 쩔어서 살았던 셈인 겁니다. 전쟁에 진 중국은 승전국 영국에게 여러 도시들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광저우, 샹하이 이런 도시들을 영국이 장악을 하게 됐던 거죠. 예전 우리 그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조개지라고 불리던 곳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Treaty Port 또는 Treaty City 이렇게 불렀습니다. Treaty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약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약에 의해서 관리되는 도시 뭐 이런 의미였던 것인데요. 사실상 식민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광저우, 샹하이, 홍콩 이런 데들을 영국이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체면과 위신을 놓고 보면 사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를 굴욕의 시대, 굴욕의 세기라고 부르곤 하죠, 그들은. 하지만 인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살기가 좋아졌던 거예요. 홍콩, 샹하이 같은 이런 영국이 통치하는 도시들은 신문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에 발달한 은행들이 들어오고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던 공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변 지역으로 경제성장의 여파가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칭따오 맥주를 보면서 늘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중국 술은 고량주 뭐 이런 거잖아요. 마오타이주 이런 것들인데 왜 뜬금없이 맥주가 중국 술일까? 굉장히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칭따오가
독일의 조개지였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 맥주 공장이 칭따오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칭따오 맥주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그렇게 조개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문물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금융도 그랬던 건데요. 이 서방 자본이 진출을 하면서 이 조개지 일대의 금리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예요. 이 지도는 중국의 지역별 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흰색이 저금리고 검은색은 고금리를 나타냅니다. 회색, 그러니까 검은색이 짙을수록 금리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아편전쟁 이전까지는요, 내륙 지방에 흰색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의 자금 사정이 좋았다는 것이고, 해안 지방, 남부 지방 이쪽으로는 검은색, 일색이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아편 전쟁이 끝나고 조개지들이 등장하던 시기인 186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 해안 지방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서유럽 국가들의 조개지가 있던 곳이었고, 금융이 발달한 그곳, 거기에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 면에서는 이 개방이 중국의 생활 수준을 상당히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지역들에는 정치적 자유도 넘쳐나게 됐죠.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3.1운동 직후에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 상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곳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영국, 프랑스의 조개지였던 이 도시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그 서방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중국인들도 차츰 인권, 민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눈을 떠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본, 유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죠. 그들이 근대와 현대 중국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로 유학했던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주울레, 등소평,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던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프랑스 파리,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주의자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프랑스로부터 배워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의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둘레는 마오쩌둥에 이어서 항상 중공 정권의 2인자였고, 등소평은 중국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주역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배운 데는 바로 프랑스였던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이었던 거죠. 또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 민의 나라, 최초의 민의 나라를 창업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손문, 순원은 미국에 유학을 했었죠.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을 수립한 주역입니다. 그가 이 중화민국의 기본 철학으로 삼았던 삼민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그 당시에 미국 사상가였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사상이 아주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아마 나라가 열리지 않았다면, 청황실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편전쟁 이후에 청황실은 완전히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청황실이 만주족, 여진족의 황실이잖아요. 이것은 한족들에게는 오랑캐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도 청을 오랑캐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 오랑캐인 만주족, 여진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만 해도 이 분통이 터질 일인데, 거기다가 서양 오랑캐인 이 영국, 프랑스 이런 백인들에게까지 굴욕을 당해야 되니 이건 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반란과 암살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혼란은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11년 신해년 반란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신해혁명.
거기서 중국 최초로 황제가 세운 나라, 제국이 아니라 인민이 세운 나라, 민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화민국의 탄생인 거죠. 그리고 여진족, 만주족의 나라가 아니고 한족의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화민국의 탄생 이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